안녕하세요. 남편과 함께 사업을 운영하는 50대 여성입니다. 유튜브에서 사연을 듣기만 했었는데 이렇게 보내게 되니 참 뜻깊습니다. 무심코 하던 시댁에 제대로 한 방 먹인 사건이 있어서 기념 삼아 사연을 보냈습니다. 겉으로만을 보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제 사연을 듣고 제대로 뉘우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부부의 성공기를 소개하겠습니다. 남편과 나는 같은 공장에서 근무하다 만나 결혼했습니다. 둘 다 고졸 출신이어서 같은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비슷한 배경이 많아 끌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를 공순이나 공돌이라고 농담처럼 부르곤 했는데 이제는 많이 변했지만 옛날에는 공장에서 일한다고 해도 무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았습니다. 처음 시댁에 인사하러 간 그날을 생각하네요. 남편에게는 나이 차이가 있는 두 형제가 있는데 둘 다 저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공장에서 만났다는 소식에는 정말 어이가 없어서 너도 공돌이인데 공순이랑 결혼하고 싶냐? 라고 했어요. 내 의견이라면 더 좋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할 것이라고 생각해. 어디서 자기와 같은 수준의 여자를 고르는 건 창피스러워 어떻게 하고 다니냐고. 물론 끼리끼리 만난다는 속담이 있지만 더 좋은 조건의 여자와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해. 공순이랑 결혼해서 어떻게? 너 평생 공장에서 다니면서 그렇게 비루하게 살아도 정령이야? 공장에서 일하는 게 어떠냐고. 볼 일 없겠지만 형들이 다니는 직장에 비하면 두 사람이 벌어서 살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 당장 입에 풀칠할 정도만 되겠지. 우린 내 기분 나빠지라고 일하지 않잖아. 형이니까 다 널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내가 우리처럼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괜찮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것도 아니기에 좋은 조건의 여자를 만나기 힘들겠지. 그래도 너랑 같은 처지인 사람과 결혼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이 모든 것이 널 위해 하는 말이라고 봐. 생각을 다시 해봐. 막말로 말할게. 두 사람이 가방끈 짧다고 해서 자식을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자식을 잘 키울 수 있어? 자식 키우는데 가방끈 길이가 무슨 상관이야? 머릿속이 안 좋은 건 알겠지만 완전 대책 없는 사람이야. 내가 지금 여자에 미쳤어. 사랑 이야기만 하고 앉아 있을 때가 아니야. 너랑 같은 수준을 가진 사람과 결혼하는 게 뭐가 좋다고 고집을 부리고 우리 말 들어. 이건 다 형들이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니까. 남편과 같은 고졸 출신이고 공장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고 무식한 여자라고 했어. 인생 말아먹고 싶냐고 결혼을 반대했어요. 그래서 잠잠하던 남편이 화를 내고 형들에게 대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인생 망할 일인가요? 형들아, 정말 너무하지 않나요? 우리 집에 처음 인사하러 온 사람 앞에서 이건 실례입니다. 나보다 더 배울 만큼 배우고 대단한 사람들이 이렇게 예의 없이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형들보다는 한참 부족하지만 적어도 사람 앞에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사람과 개별적으로 대화할 수 있을 텐데 왜 명절에 그렇게 무시해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형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형편없지 않아요. 나한테는 참 소중한 사람이니까 아주로 태어나서 동생들 책임지고 자라던 공부를 포기하고 일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형들이라면 그렇게 하겠어? 본인 인생을 다 포기하고 동생 위해서 희생하겠냐고? 이 자식이 지금 어디서 큰 소리야? 형, 이거 안 되는데. 집안에 여자 잘 되리라는 말이 있다. 평생 우리한테 큰 소리 낸 적도 대들었고 본 적도 없는 막내가 이렇게까지 굴러볼 정도면 말 다 한 거야? 그 여자는 절대 안 돼. 우리 집안과 어울리지 않아. 아이고, 어디서 여자라고 그런 걸 데리고 와서 형들한테 큰 소리야? 다 너 잘 되라는 소리야? 기분 나쁘다고 하는 말이라고 알아? 형 말 새겨들어. 이건 안 돼. 형들처럼 공부 못해서 공장 다니는 건 어리석은 선택이야. 드러내 아버지가 살아있었으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렸을 거야. 참말로 말로 듣기 싫네요. 형님은 아버지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거니까요. 어머니. 형님들이 그렇다 치고 엄마까지 그러시면 안 돼요. 맞아요.
제 형님만큼의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서 대학이나 뭐든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공장에 취직하러 간 건 어머니의 것이죠. 또 퇴학은 무슨 대인가요? 돈이 남았다 할지라도 그 돈이야? 돈이 있다면 형님들을 더 뒷바라지 했을 것이다. 공부 능력은 선천적인 것이에요. 당신은 영리한 먹는 방법을 찾았으니 돈 버는 게 훨씬 낫지 않나요? 자식이 대학을 못한다고 포기시키는 거, 이게 부모님인가요? 저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식의 꿈을 이루고 싶어 하는 마음을 어떻게든 지원할 테니까요. 지원해 준 것 같아. 아이고, 이게 정말 미쳤나 싶어. 어디서 어머니에게 그렇게 말해? 여자는 정말 완전히 미쳤구먼. 진짜 이 집안에서는 정말 속이 다 뒤집힌다. 형들은 모를 거야. 내가 얼마나 차별을 당하며 살아왔는지. 아마 공부를 잘해서 부모님들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걸로 생각할 거야. 공부를 못하는 나는 집에서 밥만 사는 버러지처럼 인식되었어. 난 현저히 위력이 없는 공부력이었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잘하는 게 많았어. 어릴 때부터 성적 순위로 자식을 판별하고 먹는 거나 입는 거나 다른 일에 차별을 당한 경험 때문에 내가 좋은 자식인 것처럼 느꼈어요. 어머니. 맞아요. 나는 어머니의 아들이 아니에요. 아이쿠. 그런 걸 자식이라고 낳아 나와서는 10달 동안 힘들게 견뎌냈지만 그 어느 것도 보람이 느껴지지 않아. 없어 그럴 때 시답자는 소리하면서 즉시 나가야 해요. 저도 어머니와 형들을 만나는 게 싫어요. 제가 이 집의 막내이면서 어머니의 피를 받았다면 그렇게 차비라고 무시하지 말았어야 했죠. 어린 나이부터 피멍이 지금까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렇게 학대당하고 무시당해도 저는 한 번도 어머니의 말에 거역한 적이 없어요. 조금이라도 사랑받고 싶어서 어머니의 말을 잘 들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다 소용없네요. 어머니요, 형들의 말을 잘 듣고 살면 무엇이 됩니까? 아마 쟤는 평생 무시당하며 살 것 같아요. 차라리 영원히 끊어버리고 살겠습니다. 뭐라 해도 어머니에게는 영원한 못난 아들일 테고 형들에게는 창피한 동생이겠지만 그냥 없는 셈을 치고 살아주세요. 서로 속편해지지 않을까요? 저 자식, 들어도 못할 소리를 해서 울분이 섞인 토해내는 남편의 말에 잠자코 듣고 있던 큰형님이 벌떡 일어나서 냅다 주먹으로 남편의 얼굴을 쳤어요. 저는 너무 놀랐고 입을 막았습니다. 아예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어머니, 이제는 어머니 아들의 일들을 그만하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이 집에서는 숨이 막히는데 불효를 저지르는 한이 있어도 지금은 편히 숨쉬며 살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이 집을 나가고 이 사람과 결혼할 것입니다. 부디 몸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지난 세월의 감정이 녹아내린 모습인지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심으로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시모는 혀를 참며 방으로 들어가 보려고 했지만 두 형제는 오만 번 욕을 하며 남편을 무시했어요. 그 결과 남편은 가족과 연락을 끊었고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서로 살작은 신혼방을 구해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혼인 신고하는 날 남편은 품에서 금반지를 꺼내 손에 끼워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미안해. 남들처럼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고 우리 가족의 축하도 받지 못했지만 평생을 끝까지 당신을 사랑하며 살 거야. 못난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비록 가족들이 나를 포기했지만 난 죽어도 당신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시작은 초라하더라도 언젠가는 이 반지보다 더 두꺼우며 화려한 것으로 바꿔줄게. 여보, 가진 게 없어서 결혼 생활하는 내내 힘들 것 같아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마음 하나만으로 생각하자. 고생해도 함께 있기 때문에 난 보람 있게 땀 흘리는 것으로 생각할 거야. 그래. 고생해도 당신과 함께 한다면 난 모든 것을 다 좋아해요. 현실 속에서 더욱 단단해진 우리는 서로 반지를 주고받으며 조촐한 결혼식을 거쳤고 신혼집에서 함께 살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요. 그리고 남편은 시댁 식구들에게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레 연락이 끊어졌고 우리 두 사람은 나름대로 굳건하게 살아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이 2명을 낳았다. 그만큼 남편은 가장의 책임감을 느끼고 더 열심히 일했죠. 그러나 그게 내 남편이니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남편은 참. 그런데 사람들은 그 명성을 이용하려 하죠. 직장에서 남편을 믿고 업무를 맡길 수 있을 만큼 그녀의 평판이 좋았을 뿐만 아니라 회사 사장까지 남편을 칭찬했어요. 젊은 친구는 참 끈기 있어서 그렇게 성실해서 사람들의 칭찬이 잦아지지 않아요. 돈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열심히 일해야죠. 그래도 가끔은 쉬어도 돼요. 그 사람아. 계속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쓰러질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부디 힘을 빼지 마세요.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힘이 솟아납니다. 어린 시절의 구박과 차별의 기억이 날 치였을 뿐만 아니라 그저 둥글둥글한 성격을 가진 남편이에요. 성실하고 성품까지 좋으니 직장 동료들은 다 남편을 좋아했어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요. 그는 항상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어려운 일을 하면서도 지갑 속의 딸들의 사진을 보면 피로가 싹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죠. 아마 우리 남편이 그 유명한 딸보보였나 싶네요. 비록 여유로운 처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소소한 행복이 계속될 줄만 알았는데 어느 날 우리 가족에게 시련이 찾아왔어요. 여보, 하은이가 아프대. 그게 무슨 소리야? 나도 모르겠어요. 요즘 독감은 쓰러지고 감기 달고 살아서 그냥 몸이 허한가 봐서 그랬지. 무시무시한 병에 걸린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은이가 골수이식을 받지 못하면 큰일 난다고 해요. 그리고 병원비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의사의 말은 청천벽력 같았어요. 우리 둘째는 급성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나는 스스로를 난 엄마로 삼을 수 없고 자식이 아프다는 것도 몰랐고 그저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하는 어리석은 엄마로 여겼어요. 자식 때문에 속으로 고통을 견디면서도 참을 수 없었어요. 그러다가 또 위험 걱정을 하게 되었어요. 골수이식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병원 생활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당해야 하나 막막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 남편이 울고 있는 나를 달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선 애부터 살리고 봐야지. 당신은 그저 하은이 잘 보살펴주기만 하면 돼. 돈은 내가 어떻게든 마련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 하려고요? 한두 푼이 아닐 텐데. 글쎄, 그건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더 일하면 돼. 남편은 돈과 병원비 걱정하는 나를 안심시키고 간호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돈은 내가 알아서 어떻게든 해결하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요. 그렇게 남편은요.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 알바를 하는 등 무리하게 일을 늘리면서 24시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이에만 매달렸어요. 저는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남편을 보며 늘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집에 들러 친정에 맡긴 큰애 옷을 챙기는데 남편이 꾀죄죄한 몰골로 들어오더군요. 여보, 컬리 왜 이래? 이게 무슨 일이야? 괜찮아. 그냥 좀 회사에서 불이 나서. 뭐, 불. 당신 어디 안 다쳤어? 불이라는 말에 저는 서둘러 남편의 몸을 살폈어요. 옷은 거뭇하게 그을리고 군데군데 화상 입은 상처까지 보였죠. 다행히. 다친 부위가 크지 않았지만 그래도 마음이 상한 것은 여러 가지였습니다. 화상을 입었는데 당장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집에 오면 어떡하죠? 글쎄, 제가 나쁘지 않다고 하니까 괜찮다고요. 작은 상처일지라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상처가 나을 때까지는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요? 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회사에서 갑자기 불이 났다는 거예요. 남편은 한참 야근을 자처하며 잔업 중이었고 공장 한 구석에서 불이 났다더라고요. 빠른 속도로 번지면서 순식간에 큰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요. 그래서 공장 직원들은 모두 대피했습니다. 난리가 났다던데요.
남편도 사람들을 따라 대피하려던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불이 발생한 공장이 다 타버리면 결국 나도 직장을 잃게 되는 거라고요. 둘째는 병원비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인데 갑자기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소방대원들이 올 때까지 본인이 어떻게든 불길을 잡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공장 안쪽으로 몸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재방독면을 쓰고 나름대로 불을 끄려고 아등바등하는 순간 휴게실 쪽 문이 거칠게 열리면서 누군가가 바닥으로 픽 쓰러졌대요. 사장님, 사장님, 여기 계셨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자고 있다가 갑자기 숨이 차서 못 쉬겠어요. 지금 공장에 불이 났어요. 제가 어떻게든 해결해 보는 중이었습니다. 우선 저랑 밖으로 나가시겠나요? 일어나실 수 있으실까요? 못 일어나겠어요. 숨을 못 쉬겠어요. 공장 사장님은 연기를 많이 들이마신 덕에 숨을 잘 못 쉬겠다며 의식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놀란 남편은 허겁지겁 본인이 쓰고 있던 방독면을 씌우고 본인은 대충 옷으로 코와 입을 가린 뒤 사장님을 둘러보고 밖으로 나왔다고 해요. 그리고 곧이어 소방차가 도착해 화재 진압을 시작했답니다. 다행히 불길은 금방 잡혀서 심각한 피해는 면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경악하며 놀랐습니다. 정말 아닙니다. 그러다가 잘못되면 어떡하려고 그랬어요. 직장 이름은 모두 부끄러운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막아보고 싶었어요. 적어도 더 번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막아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싶어서. 그래도 다음부터는 결코 그러지 않아야 해요. 먼저 당신 몸부터 생각해야죠. 중요한 것은 곧바로 이것이 잘못된다면 나는 정말 살 수 없어요. 남편의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만약 큰 문제가 발생했다면 어쩌려고 했을까요? 너무 놀라서 남편은 마음을 안심시켰고 옷을 갈아입고 나갔습니다. 아니, 몸이 다친데 어디로 가겠냐고 물으니까 대리가 뛰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화상 입은 곳들이 쓰라리고 아플 텐데 쉬지도 못하고 일하러 가는 남편을 보면서 뒷모습에 안쓰러워 눈물이 흘렀습니다. 둘째, 병원비 마련하려고 쉬지도 못하는 남편이 너무 힘들었어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시련이 온 건지 하늘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병원으로 찾아와서 저를 안고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당신 울어요. 갑자기 왜 그래요? 무슨 일이야? 생각하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울다가 웃다가를 반복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낮에 있었던 일을 말해주었습니다. 공장에 불이 났기 때문에 복구될 때까지 잠시 휴가를 쓰기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알바를 하던 와중에 급히 사장님께서 만나자는 연락이 왔다고 해요. 사장님, 퇴원하셨다니 어떠세요? 덕분에 오랜 입원을 하지 않고 빨리 퇴원할 수 있었어요. 이제 괜찮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만나보자고 하셨는지 궁금해요. 그날 경황이 없어서 제대로 인사 못한 것 같아 이제라도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날 살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사장님을 살린다니요. 아니에요. 그냥 조금 도와드린 것뿐이에요. 아니야. 내 목숨은 자네가 살려준 거야. 사실 그날 몸이 안 좋아서 좀 고마웠어요. 일 때문에 조금 무리해서 그랬던 것 같네요. 몸살에 걸렸는데 앞이 빙 돌고 어지러워서 조금 쉬고 싶어서 의자에 기대잤더니 잠들었어요. 그런데 깨어나 보니 그날은 자네가 거기 없었으면 아마 죽었을 것 같아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물어도 될까요? 왜 자네는 다른 사람들이 대피하러 가는 가운데 다시 불길 속으로 들어오셨나요? 불길이 더 번질 수도 있는데요. 저는 제 직장을 소중히 여기거든요. 그리고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돈을 벌어야 해요. 이야기하십시오. 그래서 저도 모르게 헐벗헐벗 뛰어들어간 거예요. 그렇군요. 소중한 직장이라.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자네가 딱 적임자야. 그게 무슨 자네? 공장을 하나 맡아서 운영해보는 건 어떨까? 즉, 저가요. 난 나이 들어서 더는 무리야. 그렇다고 물려줄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마침 괜찮은 무지가 나와서 인수했는데 지금 공장에 새로 지은 공장까지 내가 다 맡기 무리일 것 같아서 이번 사고로 많은 걸 느꼈어. 고생해서 일하면 뭐 하나, 죽으면 다 끝인데. 그래서 느긋하게 즐기며 살라고 전문 경영인한테 맡기고 싶다가도 문득 당신이 떠올랐어요. 직원들에게 들었더니 당신처럼 성실한 사람이 없다고 하더군요. 아니요, 회장님. 저는 그냥 한 명의 직원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공장을 운영할 수 있을까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충분히 노력하고 끈기와 성실함이 있다면 못할 일은 없어요. 앞으로 공장을 넘겨주겠다고 하니 한번 잘 다뤄봐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어차피 물려줄 가족이 없다고 아내와 함께 맨몸으로 일을 키웠거든요. 사회에 나아갈까도 했는데 당신처럼 믿음직한 사람이 맡아준다면 얼마든지 맡길 수 있어요. 어떠냐 한번 시도해 볼까요? 평범한 직원이었던 그 남편은 갑자기 사장으로 승진하게 된다. 사장님이 한 말에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순간적으로 혼란스러워했다고 한다. 너무 놀랍기에 눈이 벙벙해졌다고 해요. 그래서 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한번 해보겠다고 했지. 그 공장을 잘 키워서 보여주겠다고 하겠다고 솔직히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막막하기도 했지만 우리 가족을 생각하자니 못할 게 뭐가 있겠는가 생각했다. 망설임이 사라지자 그래서 믿어주신 대로 잘 해내 보이겠다고 했다. 망설임 없이 불길에 뛰어든 것처럼 내가 한번 떨어지게 해보려 괜찮다고 맹세했다. 당신이 나를 믿을 거라 믿는다. 흔하지 않죠. 나는 정말로 잘하고 싶어 해. 그래서 우리 가족을 위해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을 거야. 당신도, 우리 아이들도, 그리고 내가 맡을 회사도. 남편의 눈빛이 빛나기 시작했어요. 그 빛나는 희망찬 눈빛이 느껴졌어요. 그 이후로 우리 가족은 남편의 사업을 응원하고 남편은 공정한 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며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그랬더니 5년이 흘렀어요. 그동안 많은 변화가 우리 가족에게 찾아왔죠. 남편의 공장 사업은 날이 갈수록 번창하고 있고 이제는 많은 직원들을 고용하게 된 공장 사장이 되었습니다. 둘째는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골수 기증을 받았어요. 우리는 지난과는 다르게 여유롭게 살고 평화로운 삶을 찾았어요. 현재는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갑자기 끊겨있던 시댁과 연락이 오게 되었습니다. 심호의 부고 소식이었죠. 뭐야, 내가 여길 어디라고 나타나 당장 썩 안 꺼져 냅둬. 막내가 소리쳤다. 형, 나도 너무 못할 것 없이 얼굴 꼴도 보기 싫어. 하지만 그래도 와야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형님, 어떻게 된 건가요? 어머니께서 왜 그러셨는지요? 여자에게 너무 미쳐서 가족이나 뭐든 다 버리고 떠난 사람이 이젠 어떻게 된 거냐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찾아오는 게 말이 되냐? 염치도 없는 새끼여. 너 같은 불효자 때문에 우리 어멜리 마음 편하게 저승으로 가실지 못할지 모르겠어? 어머니 나이가 많으시니까 몸이 많이 쇠약해졌어요. 그렇게 결국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셨어? 진짜로 연락해주지 그러셨다면 어머니가 마지막 순간에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어디 있겠어요? 연락 끊자고 한 사람이 누군데요? 됐어. 그만해. 여기는 어머니의 장례식장이니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가기 위한 길을 준비하세요. 잘 보냈는지 물어봤어요. 남편이 오래된 사진을 보며 울면서 목 놓아 울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한번 바라보았고 평생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하였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남편이 슬퍼하거나 말거나 둘째 아주버님은 남편을 마땅히 여기지 않았고 큰 아주버님 역시 곁눈질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안정이 되어가며 장례식장 구석에서 술을 한 잔 마시면서 지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러나 저는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비록 연이 끊겼다 해도 그래도 나는 동생이니까요. 그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물어볼 만큼 친절했는데 얼빠진 남편에게 처음 인사를 드릴 때처럼 비아냥거릴 정도로 변해버렸네요. 가족을 다 내팽개친 후 결국 결혼해서 잘 살았을지 물어보는 것은 무슨 용서불능한 말일 텐데요.
작은 아버지님, 우리는 구질구질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충격에 힘들어하고 있으니 말을 잘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냐고요? 아버지님이라면서요? 당신, 우리 집안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얘와 결혼했다고 얼빠진 땅에 부르지 마세요. 그만하세요.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마음에 걸리시는 모양인가요? 이미 시간이 지나갔는데요. 결혼을 했으며 이제는 자녀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늦은 소식이지만 이제 우리를 가족으로 인정해 주세요. 그러나 그것을 인정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여자 때문에 너희와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만약 그 여자가 아니었다면 넌 여전히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듣는 아들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나 또한 둘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 여자를 존중하지 못해 너 때문에 어머니가 상처받았다는 사실을 잊을 수 없습니다. 내 선택에 대해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는데 왜 그랬는지에 대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공부를 못해서 모른 척 당해야 했던 일을 누구에게 시달리는 건지 알 수 없네요. 그 여자와 결혼하지 않고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들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요. 만나서 결혼할 거야? 그게 전부야? 공부를 잘하고 출세한 형들은 더 잘 받겠지. 맞아. 너는 지금 내 삶에 만족하니? 인생을 그렇게 망친 거야? 그 여자랑 너가 망친 거야? 이제 와서 혹시라도 우리한테 도움을 청할 생각은 하지 마라. 비빌 생각은 하지 마라.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맞아. 자존심은 중요해. 얘야, 이거 한번 봐봐. 좀 호되하다. 내가 어떻게 살지 분명히 보인다. 너는 아직 그런 사람이 아니야? 공부를 잘하지 않아도 어떻게든 우리를 따라오려고 노력해야 해. 항상 공부만 하는 삶은 하고 싶지 않겠지? 그러니까.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겠습니다. 백세가 황새를 쫓아가다가 가랑이가 찢어지는 법이죠. 처음에는 시모께서 돌아가셨으니까 겸사겸사 이렇게라도 끊긴 연락을 이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하는 꼬락서니를 보니 딱 알겠군요. 두 분은 오랜만에 만난 남편에게 분풀이를 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불효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솔직히 따지고 보면 시모도 남편을 버리다시피 한 것 아닌가요? 애달픈 자식이었다면 이전에 연락을 했을 텐데요. 제가 자식을 낳아보니 알겠네요. 부모는 자신의 자존심을 갚아내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요. 결코 자식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그런 걸 모를 거예요. 또한 무시와 멸시가 다시 시작되자 그것을 어릴 적부터 겪어온 남편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는 제 자신조차 화가 나서 미쳐버릴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모르게 벌컥 소리를 내게 되었습니다. 정말 해도 너무하십니다. 오랜만에 만난 동생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으세요? 뭐예요? 당신이 뭔데 우리 사이에 끼어들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좋은 소리가 안 나가니까. 가족으로 생각 안 하잖아요. 남편을 가족으로 생각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오랜만에 만난 동생에게 잘 지냈냐?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 물어보았을 겁니다. 그러나 두 분은 오히려 그 사람을 탓하고 죄인으로 취급했죠. 두 분, 말을 다 하셨습니까? 아니요. 아직 완전히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먼저, 외딴 사람으로 취급해왔다는 점을 언급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호칭을 생략하겠습니다. 대체 이 사람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기에 두 분처럼 공부를 못하는 것이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결혼을 했다고 그렇게 비난받을 일인가요? 이 사람은 저쪽 분들이 누리지 못한 삶 속에서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흥신하지도 않으세요. 남도 아니고 한 배에서 나온 동생인데 어떻게 이 사람을 남자처럼 대할 수 있나요? 제가 어떻게든 귀가져야 할 것 같아요. 남편은 어릴 때부터 이런 일을 겪어오면서 살아왔다는 거죠. 저는 화가 나서 못 참겠어요. 앞으로 이 사람을 무시하지 마세요. 장담하는데
이 사람을 무시당할 만큼 헛되게 살지 않았고 지금은 제가 못지않게 성공했어요. 왜냐면 공장에서 반장으로 승진한 적도 있었거든요. 남편 때문에 감싸주고 노는 것 알겠지만 그렇게 해봤자 우리가 못 알거나 못 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단지 한눈에 보면 견적이 나오는 정도예요.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일이죠. 우리도 그 정도는 해야 개천에서 욕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이니까 경고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끼리 결혼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린 거라고요.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저 놈이지만 남 같으면 경고도 모두 알아서 하라고 놔둘 거예요. 아무리 못났어도 내 동생이니까 앞길을 생각해서 말린 거라고요. 뭐라고요? 뻔뻔하기도 하지. 그렇게 딱 후벼 파놓고 뭐 동생이니까 그런 거라고요. 당신들 정말 대단하군요.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이는 것과 다를 게 없어요. 당신들이 하는 모든 말들로 인해 이 사람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겼을 거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방금 개천에서 욕먹는다고 했죠? 맞아요. 이 사람은 바로 그 용이에요. 남편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게 되면 두렵겠죠.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여보, 그만해요. 무슨 일로 열을 내서 발끈하고 있나요? 그냥 넘기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너는 우리를 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우리를 무시하는 것 같다. 내가 우리를 무시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 어디서든 대학에 못 다녀서 빌빌거리는 애가 형들을 무시하고 부모를 버림마당에 내버려 두는 건 아니야? 형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맞아. 오랜만에 만나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싶다. 우리는 이미 어느 정도 나이를 먹었어. 이젠 그만할 때가 된 것 같아. 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 오랜만에 만난 형들과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 제발 그만해 주세요. 계속 이러면 어머니의 마지막 길이 더욱 힘들어질 거예요. 임종을 한 명도 지키지 못했는데 마지막이라도 잘 보내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세요. 협조를 부탁하는 소리를 듣다니 정말 효자였군요. 이전부터 만나서 용서를 구해야 했는데 그랬나이다. 너 난 아무리 죽어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 미안해서 여길 나 타지도 못했을 것이다.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이분은 열심히 일해 사장님까지 물려받게 됐다고 하던데 그렇게 무시받던 공돌이인 것 같은데 성실함이 인정받아서 공장까지 이끌었다고 하네요. 현재 많은 직원을 고용한 공장을 운영하고 계신 대표님입니다. 이분이 운영하는 사업의 매출이 얼마인지 아세요? 무슨 공장을 말하는 거죠? 이런 헛소리는 그만하세요. 이 사람은 아주 멋진 소설을 쓰고 계신데 언제 한번 공개해 보시죠. 그리고 공장 대표씩이나 되시는데 우리 동생분은 누구신가요? 얼마나 버시는지요? 삼촌은 보는 사장님으로 공장에서 일하는 주제니까 그 정도면 잘 버시는 건가요? 뭐, 삼촌? 야, 너 돈이라고 버냐고? 얼른 때려치워라. 그거 벌어서 뭐 할 거라고 그러니? 그러는 두 분은 얼마나 버시는지요? 얼마나 벌어서 그리 당당하게 무시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500만 원 정도 벌지. 우리나 되니까 이 정도 벌 수 있는 줄 아세요? 우리는 집도 있고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있어. 형이랑 나는 알아주는 회사 다니면서 인정받고 살리까 성공한 거겠지. 두고 개천에서 욕 났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뭐야, 웃어. 지금 내 말에 비웃었어네. 고작 500에 500 그거 벌려고 공부 열심히 했겠어요. 근데 그것도 돈이라고 버는 거죠. 얼른 때려 치워셔야죠. 그거 버려서 뭐 할 거야? 여자가 돌았나 다시 한번 말하는데 사람 3천 벌어요. 그런데 내가 앞에서 말을 빼먹었네요. 연수입이 아니라 월수입이라는 걸 뭐 매달 3천 정도 버니까 연수입이 두 분보다 훨씬 많은 셈이죠. 그리고 큰 공장이 아니라서 이 정도지만 만약 삼촌이 3억 벌었는데도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남의 능력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공부력과 사업력은 천지 차이 같아요. 남편이 공부력이 부족해도 사업을 잘 운영할 수 있다는 거야 참.
우리 남편은 만족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공장을 더 키워보려 한다고 하네요. 월 3억 벌어서 기쁜 일이 눈앞에 있는 것 같아요. 참. 당신은 월 500만 원을 벌어서 어디 사시나요? 집도 좋고 차도 좋으시다고 하셨잖아요. 유치해서 말을 꺼내려고 하지 않았는데 우리도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뭐. 월 삼촌. 당신이 그 놈 뭔이라고 저한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재주가 뭔지 무례하게 물으면 안 돼요. 우리를 둘러보며 낮게 보지 마세요. 난 끝까지 믿질 않는 것 같군요. 좋아. 그럼 보여드릴게요. 가방에서 벤츠차 키와 아파트 현관 열쇠를 꺼냈고 두 사람 앞에 나란히 펼쳐놨어요. 제가 한번 직접 보세요 하는 자부심 좀 봐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큰 자존심을 믿지 못하시는 표정으로 제가 내민 열쇠를 확인했어요. 특히 아파트 현관 카드를 보더니 놀라서 눈이 동그랗게 벌어졌어요. 이게 정말이에요. 사실입니까? 이 아파트에서 진짜 여기 사는 거 맞죠? 맞아요. 저희는 자존심에 눈멀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진실만 말하면 말할 거예요. 눈이 동그랗게 뜨고 커지면서 놀라는 것 보니까 아시나 보네요. 이 아파트가 얼마나 비싼 곳인지. 이런 고급진 차 몰면서 강남에 있는 비싼 아파트 정도에는 살아줘야 개천에서 난 용이라고 칭할 수 있겠죠? 이제 인정하세요. 우리 남편이 그쪽들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래도 무슨 일이야? 진짜 저놈이 우리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대학도 못 나오고 공장에서 빌빌거리던 놈이 어떻게 우리보다 더 잘 살아? 왜인지 저는 평생 공장에서 시간을 보내며 살다 보니 죽을 때까지 일하기밖엔 삶이 없는 줄 알았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말처럼 저는 진정으로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형들보다 못한 사람으로 생각했지만 살아가면서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다른 점은 겸손함과 성실함,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이 깊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조용히 떠나게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그래도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제가 더 이상 여기에 머물 이유도 없어요. 발인이 끝나면 어디에 모셨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어머니께서는 이후에 따로 찾아뵙고 인사드릴 테니 여보, 일어나 이만 가자 하고 말씀하신 남편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러자 양쪽이 서로를 경멸에 찬 눈빛으로 쳐다보며 가방을 들고 일어섰죠. 그때 얼빠진 표정으로 앉아있던 큰 시숙이 남편을 향해 소리쳤어요. 우리를 무시한 건 너잖아. 이렇게 성공했으면 찾아와야지. 우리 앞에 나타나서 지난주에 사죄 받아야지. 이 자식아. 너 솔직히 말해라. 우리한테 조금이라도 돈 주기 싫어서 연락 안 하고 지는 거지. 그렇지. 이 새끼야. 그러자 상황을 말하길 원하는 분이 어디 그럴 사람인지 형들인 줄 아냐고 얘기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럼 왜 찾아오지 않았는지 뻔한 듯이 성공했을 때 왔어야지. 너도 그렇게 나가고 우리 집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알아? 어머니는 우리 학비를 갚고 후퇴해야 한다고 해서 허리가 다 휘었어. 내가 돈만 퍼주는 곁에서도 어머니가 그만큼 힘들지 않았을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내가 평생 결혼도 못하고 어머니 곁에서 월급만 내야 한다는 건가? 아무 생각 없이 돈을 들여 다 키워놓았으면 그것으로라도 갚아야지. 그게 사람이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그동안 못했던 것은 돈으로 갚아. 너는 돈을 잘 벌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몇 배씩이나 돌려줘도 아깝지 않아. 우리가 월 500씩 번다고 해도 빚을 갚으면 빚이 더 쌓여 무한 반복이야. 집 대출 이자를 갚으며 자녀들을 뒷바라지하는 것도 500도 부족한 상황이야. 젊은 세대는 일어서서 일에 힘을 쓰지. 나이 들어서 회사에서 눈치를 봐가며 산다. 그래서 이제야 되어서 동생의 충의를 지켜주며 살아야겠어. 이렇게라도 어머니께 짐을 갚으려는 마음으로 생각해야겠다. 아마도 어머님께서 살아계셨다면 우리를 도우라고 할 것이다. 태세를 뛰어넘는 뻔뻔함은 없지. 정말 진실에 해 못할 정도로 사람들이 간사하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의문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형제들을 사람으로서 대하지 않을 정도로 정이 없는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며 이런 말을 했어.
개소리나 적당히 해라. 그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참은 건 내가 내 형제라서가 아니야?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어기고 싶지 않아서 형이 나를 대우해줬던 것을 말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찾아왔던 것이 아니라고요. 진짜 형제 사이가 끊어진 것인데 내가 무슨 바램을 가지고 왔는지 참 어리석었다. 그렇게 무시당할 때에는 언제였기에 이제 와서 나에게 책임을 지라고 하는지 너희가 그런데도 형이라고 하는지 나이를 먹으면서 어리석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추잡하게 살지 말고 좀 뭐 하는 소리야. 이런 식으로 좋은 말로 하면 안 될 것 같아. 형아, 나 오늘 못 말려 입 다물고 그 새끼 죽일 거니까 나도 엄마 뒤를 따르겠다고. 둘째, 시숙은 남편한테로 돌진하려 했고 그 곁에 앉아있는 다른 친척들이 장례식장에서 담배를 끊으라고 그만 피우라고 했다. 말씀하시는 내용을 이해했습니다. 한국어 문법에 맞게 문장을 재구성하겠습니다. 저는 남편이 말려 있어요. 그러나 그는 변함없이 나와 함께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어요. 처음에는 진짜 사람을 바꾸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고 우리를 짜증나게 만드는 그 기술이 눈에 띄었어요. 어쨌든 그와의 연이 완전히 끊어졌어요. 남편은 조용히 자신이 하는 일에 전념하며 우리 가족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 두 사람은 가끔 저를 통해 연락을 시도하고 있어요. 늦게까지 상황을 판단한 것인지 그들은 실수했어요 라고 말하고 과거의 오해를 해소하고 잘 지내고 싶다는 이야기를 제외하고는 그때 끊임없이 늘어놓고 있네요. 귀찮게 굴면서 연락처를 확 바꿔버렸어요. 다시는 상종하고 싶지 않네요. 그럼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